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제4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죠. 일단 무효와 취소의 의, 자, 이런 얘기죠.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죠. 성립은 했고요. 일단은 뭐 하냐면 유효한데,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건 뭐예요? 무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건 뭐예요? 취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말이에요? 유효라는 말이에요? 유효라는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인 거죠. 이것도 용어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따라서 다음 중 그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그 말은 유동적인 것을 찾으라는 거니까 뒤에 또 하나 더 나오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동적인 거죠. 유동적 유효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좀 박스를 좀 볼게요. 자, 무효 처음에 누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취소는 어떻게 해요?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예요.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칸도 같은 취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시간이 경과한다 그래서 효력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내 해가지고 무효 사유들이 나와 있죠. 대부분이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배운 거죠. 맨 밑에 있는 거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건 뭐예요? 조건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가 있죠. 이것도 배웠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요. 요 네 가지 사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무효라는 것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고. 일단은 유효하지만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죠. 자, 우측에 이제 2절 해가지고 법률의 무효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자, 절대란 말이 뭐였죠?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인 것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재 가로에 나와 있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자꾸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려는 분이 계세요. 별거 아닌데.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선량하셔서 누가 보호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호를 받는다면 분쟁이란 건 없는 거고요. 분쟁이 없으면 재판도 없고 판례도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다고요. 그죠? 다시 말해 우리는 누가 보호되지 않아서 분쟁이 있고 재판을 하고 판례가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죠?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효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뭐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란 얘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상대적 무효인데 예외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 요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거리 2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말 그대로 전부가 쌍무효면 뭐예요? 전부 무효고요.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일부가 무효인데 뒤에서 자세히 좀 봐야 되고요. 3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데 일단 확정적 무효라는 말은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 무효 효과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확정되어 있다는 말이고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유동적 무효가 뭐라고요? 지금은 무효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예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예외 얘기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얘들도 대단히 많긴 하지만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고요.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거든요. 좀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고요. 만약에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매매 대금도 결정이 안 됐는데 미리 허가부터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거래부터 먼저 하고 매매 계약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뭘 받게 돼요?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서 뭐였어요? 무효였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뀌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법률행위라면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2번 유동적 무효 해가지고 기억 의 나와 있고 니은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법률 관계 해가지고 넘겨봤더니 A, B, C, D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죠. 그죠? 이건 우리 저자분이 지금 판례를 아주 깔끔하게 잘 뭐하고 계시냐면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본서 강의를 할 때도 요 정도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을 좀 메모해 두시고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은 판례들을 조그맣게 뭐 하는 거냐면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요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그 요약한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지금 우리가 요걸 정리해 볼 겁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무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무효이긴 한데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 얘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어요. 뭐 뒤에 나오는 날이 좀 어렵나요? 어렵다면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 일단은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일단은. 그러면 다른 무효 뭐가 다르냐?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확정적 무효와 다른 점입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생겨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유일한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것도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요것만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유효한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계약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법적으로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나 오늘 매매 계약했어 라고 말할 때는 법적으로는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 두 가지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판에 이런 얘기죠. 두 가지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니까 토지 거래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다.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라는 취지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도금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다면 일단 지급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없다는 거 하나 간단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중도금 안 줘도 되고 이전 등기 안 해줘도 돼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자 그러면 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협력은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일방이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협력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좀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는데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무슨 채무로 이해하냐면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영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서비스로 해주는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썬팅을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자동차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동차 유리에다가 썬팅하기로 별도로 또 계약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자동차를 인도받고 보니까 유리에 썬팅이 안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자동차 유리가 썬팅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 매매 거래에 있어서 썬팅해 주기로 하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썬팅 그럼 못 받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썬팅 해달라고 계속 지랄거릴 수는 있습니다. 강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인간이 썬팅을 안 해줘가지고 제 돈으로 썬팅했다면 그 돈에 대해서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썬팅 안 했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뭐는 할 수 없어요? 해제는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부수적 채무라고 하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까지 아주 수십 번 반복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사기를 당했다, 착오를 일으켰다, 그죠?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이것도 유효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해요.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까지 왔죠? 예외까지.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매 계약할 때는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뀐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를 했을 때 건물만 따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만 허가받는 거지 건물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건물만 따로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직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았다면 건물도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우리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토지 거래가 무효면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목적에 적법해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다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했다면요. 따라서 이렇게 기억한 거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게 교재보다 더욱더 자세히 설명된 거지만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많은 양을 아주 조금으로 줄인 거니까 꼭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해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시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십 번도 다 반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이제 49페이지 보시면 이제 일부 무효가 나오고 137조가 나와요. 이 법조만 이해하면 되는데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토지 거래가 무효면 뭐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건물 거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가장적 의사를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인간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거래했을 것 같아.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만요? 일부만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교재 보시면 2번에서 요건까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오늘은 기초 강의니까 개념만 말씀드리고 사례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어서 유효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의의가 나와 있고 요건에서 1번 성립한 법률행위 일단은 뭐예요? 무효예요.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어떻게 해요? 갖춰야 되고요. 3번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하였어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요? 뒤바뀌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입양기관에서 남의 아이, 타인의 자를 데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계시는데 불임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새 보면은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 애를 뭐 잘 낳는 분도 이 친구도 있지만
애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불임 클리닉 전문하는 산부인과가 아주 호황이죠. 근데 이제 그 뭐 이게 또 이것도 뭐 불임 클리닉 가가지고 뭐 시험관 하기 이런 거 해서 되는 분들은 다행인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형님도 좀 그런 분인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애가 없단 말이죠. 그럼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입양기관에 가서 아이를 뭐죠?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데려와가지고 우리는 보통 숨깁니다. 아이를 위해서 숨기고요. 또 주위 사람들한테 몰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는 뭐라고 하냐면 친자로 입적시키는 거죠. 요거는 뭐죠?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결코 뭐가 아니에요? 친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친자로서는 무효지만 양자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친자로서는 어떻게 해요? 무효인데 이분들은 왜 친자로 입적시킨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요. 그죠? 별 생각 없이 한단 말이죠. 만약 이분들이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뭐로 입적시켰을 분들이에요? 양자로 입적시켰을 분이기 때문에 친자로서는 무효지만 양자로서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이게 대표적인 뭐죠? 무효행위 전환이 아닌가 싶어요. 이해되시죠? 재미를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왜 재판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제 갑과 을이 부부인데 이제 아이가 없어가지고 A라는 아이를 뭐죠? 입양기관에서 어떻게 데려온 거죠. 그러면 이 A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뭐라고요? 친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양자인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갑과 을 사이에 B와 C라는 아이가 뭐죠? 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요 갑과 을의 부부가 재산이 많으면 형제지간에 뭐 하냐면 재산 싸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어떻게 해요? B 씨가 한 편 먹고 A는 뭐 좀 약간 낙동강에 오리알 좀 되겠죠. 그럼 B 씨가 뭐라 주장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A는 우리 형이 아니다.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주소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니들 말이 맞다. A는 친자로서는 뭐죠? 무효지만 뭐이긴 하다는 거예요? 양자이기는 한 거다. 따라서 뭐가 인정된다는 거죠?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판례들인 거죠. 이 정도만 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우리 교재 139조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겠지만 좀 정리하실 게 있어요. 정리하실 게. 자, 무효인 행위에 추인해 가지고 정리할 게 뭐냐면 첫째,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이란 말이 뭐죠? 추후에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무효행위로서 나중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에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첩을 나중에 추인한다 그래서 본초로 바뀌는 건 아닌 거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요 세 가지는요, 나중에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고요. 추인한다 그래서 어떠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시험줄 내에 잘 나와요. 두 번째,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민법 139조고요.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꼭 전혀 소급하지 않느냐?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인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세 가지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하면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고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 의사무능력하면 이게 자꾸 얘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불가능한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가끔 생기는데 이건 뭐예요? 가능하고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술 처먹었어요. 아주 이빠이 술을 처먹어가지고 만취 상태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매매 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머리맡에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와 맨정신일 때보다 더 나아. 다시 말하면 술에 쳐가지고 막 윽박질러가지고 제 딴에 뭐죠? 유리하게 매매 계약을 했다면 제 입장에서는 맨정신이 된 후에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서 뭐가요? 유효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인이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하나입니다. 무권대리행위입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뭐가 되세요? 소급이 돼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기억하시고요. 교재는 지금 요 2번 부분에 대한 해설이 집중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읽어도 뭔 소리 모르시면 상관없어요. 그죠?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3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취소가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아까 했죠. 그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입니다. 그죠? 자, 우리 교재는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 했던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취소 사유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재는 앞에 나와 있었죠. 첫째,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총 네 가지 사유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사유가 뭐예요? 취소 사유인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를 생각해 보시면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제한 능력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기억 안 해두시면 왠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가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가가지고 아저씨 저 고삐리거든요. 미성년자거든요. 요 매매 계약 제가 취소할래요.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요?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적을 필요 없겠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가지 사람이 대표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점 뭐냐면 취소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점. 따라서 문제에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꾸 한 사람만 찾는 버릇이는데 여러 사람이니까 2명 이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요 대리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과 수권행위를 통하여 대리권이 주어진 임의 대리인으로 나뉘는데요. 물론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임의 대리권의 투기한 소멸사유에서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는 사실을 공부했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실제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뭐가 없어졌어요? 대리권이 없어졌으니까 사기를 당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하려면 별도로 또다시 취소도 네가 해라라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줘서 땅 팔았어요. 나중에 지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도 임의 대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파는 순간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기 때문에요? 소멸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다시 땅 팔아라 요거 외에 네가 취소도 해라 라는 별도의 특별수권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계인, 매수인과 같은 특별 승계인도 물론 취소권이 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취소의 방법이 나오죠. 1번 해가지고 뭐라고 나옵니까? 단독행위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기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사기친 놈한테 굳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취소는 명백히 뭐예요?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죠. 세 번째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원래라는 말이 좀 조심하시는데 뭔 소린가 싶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만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근데 을이 또다시 이 물건을 정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이 사기 당했다는 이유로 갑과 을 간의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권리자인 정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 매매 계약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실 때 뭐 일종의 요령이기도 한데 취소의 상대방은 반드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같은 형태의 문제가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일단 취소권자는 여러 사람이라는 거, 취소의 상대방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는 것만 숙지하셔도 5개 지문 중에서 한 2-3개는 바로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취소의 효과입니다. 취소의 효과.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니까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서로 이행한 것이 있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다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를 볼 때 요 현존하는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되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또 한 장 넘겨보시면 54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법정 추인까지 나옵니다. 자, 이걸 좀 지워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냐?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따라서 유동적 유효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돼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누가 추인을 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 민법은요.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4가지 종류의 취소권자가 뭣도 할 수 있는 거죠? 추인도 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비로소 뭐죠? 의미가 있고 추인이라는 얘기죠. 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똥인도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고요. 어안이 범벙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나 추인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도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고 해야 뭐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나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요건해가지고 1번 추인권자,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입니다. 2번 취소의 원인의 소멸,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고요. 물론 법정대리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3번 취소할 수 있는지 알면서 해야 됩니다. 3번 추인의 효과,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추인이 나와 있는데, 오늘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법정 추인 굳이 6가지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는 나중에 기본서 할 때도 제가 이거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뭘 이해하시냐면 요 추인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요 묵시적 추인을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그럼 묵시적 추인, 묵시적 의사표시는 뭐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 살래라고 했더니 응 살게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면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자,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계좌를 찍어봤더니 제 계좌에 그 인간이 계약금을 보내왔어요. 그럼 계약금을 보내오는 그 행위는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죠.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 고개를 끄덕인다, 계약금을 보낸다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의사표시로서 취급받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의 법적 평가를 갖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일단 묵시적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존재하면요,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인 거고요. 행위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겠어요? 이행이죠.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 뭐냐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그게 뭐예요?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점은 똑같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상태에서 제가 뭐 했어요? 벗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이행을 한다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납니까?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이것도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